이번 시간부터는 2단원의 두 번째 주제, 전류, 전압, 저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마찰전기와 같은 정전기, 즉 흐르지 않는 전기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전하가 움직여서 직접 이제 흐르는 전기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때 나오는 이 세 가지 용어, 각각 어떤 용어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이 용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실험도 해보고 이제 상황을 분석도 해볼 거니까 꼼꼼하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2쪽부터 해서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전하라는 제목이 나와 있네요. 자, 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배워왔는데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이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 두 종류가 있어요. 과연 이 전하들이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전기 현상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조금 미리 내용을 말하면 이러한 전하들의 흐름 또는 이동,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전류라고 표현할 거예요. 전류. 그리고 전하는 전기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전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아래를 보면 전구에 전지를 연결하면 불이 켜진다. 우리가 흔히 알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전지는 여러 가지 건전지가 될 수도 있고 전원장치, 배터리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얘네를 연결하면 이제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했다라는 건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과연 그 전기가 흐르는 거, 전기가 통하는 게 어떤 원리인지 그 원리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장치 없이도 과연 전기가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 아래 나와 있어요. 자, 아래 보면 마찰전기, 지난주에 배웠던 마찰전기를 이용해서 과연 전구에 불을 켤 수 있을까? 보면 재료가 되게 간단하고 건전지나 배터리, 전원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영상을 보고 와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전구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순간적으로 불이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맞죠? 그리고 영상 끝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알루미늄 접시에 있는 전하들,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 걔네가 이제 손 쪽으로 가면서 네온 전구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불이 켜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전하들의 이동이 되겠죠. 전하들의 이동. 전하들이 이동했다. 흘렀다. 그래서 불이 켜졌다. 전구에 불이 켜졌다. 전기가 통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장치 아니면 전지가 없더라도 전하의 흐름만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걸, 전기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구나. 그 결과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에서 이렇게
전자들이 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네온 전구가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확인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영상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참고로 이 현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타이로폼 접시 얘를 털가죽으로 문질러서 마이너스 대전을 시켰어요. 얘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지금 이 안에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많은 상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10개고 플러스가 10개였는데 털가죽으로 문지름으로써 얘가 한 15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으니까 지금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고, 근데 그 위에 알루미늄 접시를 올려놓을 거예요. 자, 왼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대전된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알루미늄 접시를 올려놓으면, 자, 알루미늄은 지난주에도 잠깐 그 금속박 알루미늄 그 구 할 때 실험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도체예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인데 얘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전자들이 알루미늄 접시로 이동해서 알루미늄 접시 자체가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겠죠. 원래 가만히 있던 알루미늄 접시는 전기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중성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대전체랑 접촉시켜주면 얘 또한 마이너스 대전체로 대전이 되겠죠. 지금 전자의 양이 더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이 같은 중성이어야 안정적인데 지금 중성이 깨져서 전자가 많은 상태,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얘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끼리도 서로 밀어내려고 막 하고 있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전구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만들겠죠. 그리고 사람의 손, 우리 몸도 전기가 잘 통해요. 전기가 잘 통하니까 이게 전부 다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선처럼 연결해 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접시에 있던 이 전자들, 얘네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데 양도 많으니까 지금 비좁은 상태예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지금 전구가 없었더라면 답답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선이 연결이 된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 말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멀리 도망갈 수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얘네가 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는 그냥 이동했다라고만 나왔는데 궁금해 할까봐 참고로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이 손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이동하는 길목에 있는 이 전구를 전자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 현상으로 인해서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가 엄청 많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순간에는 불이 켜지겠지만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이동할 애들 다 이동해서 다 지나가 버렸으면 더 이상 이제 지나가는 전하가 없겠죠. 그럼 그 순간은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하의 흐름, 전류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장 63쪽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쪽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전기회로의 전선 내부, 자, 오른쪽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전선 내부에서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전하를 운반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하는 것을 전자다 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마이너스 극,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우리가 배웠던 전기력을 이제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기 때문에 전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전기력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불이 켜진다.
이러한 전자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의 색이 얼마나 콸콸 흐르냐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한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 전류는 어디서 어디냐 기준을 잡을 때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류라는 것, 전기 현상에 대해서는 완전 옛날부터 많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700년대쯤에 이제 전기의 흐름, 전하의 흐름이라는 걸 밝혀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정의를 할 때는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이 플러스 전하에 의한 것인지 마이너스 전하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런 우리 전기 회로에서 흔히 말하는 이 전선 안에서 누가 움직이는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지에서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라고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해 놓은 다음 공부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한참 후에 한 100년, 200년 후에 이 전지 내부에서, 전선 내부에서 이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누구에 의한 것이냐? 전자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게 한참 후에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전류의 방향을 정할 때보다 늦게 발견이 됐으니까 그때 가서 고치지는 않았고, 그냥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다 라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는 걸 우리가 배워서는 알 거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은 너무 옛날에 이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다 라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이고, 이 전선 안에서 실제로 전류의 원인이 되는 건 전자의 이동이었던 거죠. 근데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다라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겠죠? 그러한 과학적인 역사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얘네들이 왜 반대구나 라는 걸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그 오른쪽의 그림,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했던 영상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전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기 회로가 열려 있다. 그래서 열린 회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로가 열려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때 전선 내부에서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렇게 불규칙하게 사방팔방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나왔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류가 흐를 때 전하를 운반해 주는 게 전자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자는 그럼 멈춰 있나? 정지해 있나? 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영상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전자는 정지해 있지 않고 불규칙하게 여러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자 하나하나 움직이긴 할 거예요. 하나하나 움직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셀 수 없이 많은 전자들,
얘네가 방향성 없이 아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라고 표현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흐르진 않는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체육관에서 이제 한 명 한 명 다들 체육관에서 뭐 놀면서 움직이겠죠. 누구는 일로 가고 누군 절로 가고 막 그죠? 체육 시간을 생각해봐요. 막 누구는 공 가지러 가고 누군 보드 타고 농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체육관 내부를 봤을 때 누군가가 학생들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한 명 한 명은 움직이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통일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종쳐서 체육시간 끝나서 야 다들 교실로 가 라고 하면 학생들 전부 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교실 쪽으로 가겠죠. 그럴 때는 학생들이 교실 쪽으로 체육관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여기서 참고할 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전기회로에 어느 한 곳만 끊어져 있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적어보면 전기회로에 어느 한 곳이 끊어져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회로이다. 흐르지 않는 회로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한 곳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회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열린 회로 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끊어져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끊어져 있는 곳까지 흐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 곳까지만 흐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제로 끊어진 곳은 여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부분,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류가 흐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3쪽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류를 우리가 물의 흐름에 많이 비유를 해요. 물이 흘러가는 것과 전기의 흐름을 비교해서 뭐 책이나 참고서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물이 쭉 흘러가다가 중간에 잠깐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도 물이 흐르는 길이 끊어져 있어도 끊어진 곳에서 물이 새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 직전까지 그래도 거기까지는 계속 흘러올 거예요. 지금 이 막혀있는 부분에서만 안 흐를 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그 공간만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곳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어느 한 곳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그 회로 전체 어느 곳에서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봤던 거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면 이 전자들이 다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기회로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곳이라도 열려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닫힌 회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로가 닫혀 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닫힌 회로여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회로가 닫혀 있어야 모든 부분에서 이제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전지를 걸어주게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부 다 일정한 방향으로 다 같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체육관에서 애들이 막 다르게 놀고 있을 때는 어디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은 못했지만 모두가 체육관 밖으로 나가서 교실로 가는 그 상황을 봤을 때 학생들이 어디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이제 얘네가 깔끔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저항이라는 것도 배우게 돼요. 저항,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좀 방해하는 건데 살짝 미리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덩치가 큰 플러스 전하들 원자핵이 될 수도 있고 얘네는 실제로 전자보다 훨 무겁고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애물. 그러다 보면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하다가 얘네랑 부딪힐 수도 있어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전자는 너무 가볍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딪힐 거예요. 이동하면서. 그러면은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겠죠.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배울 이 저항,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의 개념과 연결되니까 이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방금까지 해서 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전류가 어떻게 하면 흐를 수 있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교과서 보면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류의 흐름을 우리는 물의 흐름에 비교를 합니다. 일단 전류라는 것 자체가 눈으로 보기는 힘들 거예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가장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게 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많이 활용되니까 같이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과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릴 거예요. 이제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떨어지면서 흘러가면서 물레방아,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그 흘러가는 통로에 있는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한번 떨어지면은 끝인데 계속 이 펌프를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전지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를 계속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펌프와 마찬가지로 전자를 계속 이동시키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의 전압은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압이 있어야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흐르는 것처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제 전하가 이동을 할 거예요. 전하라는 것은 이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이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현상 자체가 물의 흐름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만약에 높이차가 없다면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높이차가 없다면 물이 흐르지는 않을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만 그 반대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압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은 전압이 0,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양쪽에 반드시 전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압이 차이가 있어야
어떠한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야 그것이 전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흐르냐? 그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흐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이 물의 흐름에서도 사실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펌프가 없다면 아래에서 떨어진 물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갈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물을 계속 흐르게 하려면 우리가 억지로 올려주는 이 펌프와 같은 장치가 필요해요. 맞죠? 마찬가지로 전지도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계속 흐르게 하려면 계속 어떠한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전압 어떠한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줘야 계속 그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류와 전압이라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뭐 내용이 생소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교과서 꼼꼼히 보면서 한번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금 했던 내용들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정리가 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와서 아래에 있는 이 스스로 확인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봐볼까요? 건전지다. 종류마다 볼트가 다르네. 볼트 없는데? 저기 있잖아. 어디? 건전지에. 없는데? 볼트 나사 아니야? 아니, 저거 V, 전압의 단위, 볼트. 볼타 전지를 만든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볼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잖아. 아, 너 전압의 뜻은 알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지. 전지의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 전류가 액체야? 흐르게? 전류가 뭔데? 전하의 흐름. 전화도 흘러? 무슨 소리야? 자, 잘 들어. 전기 회로에서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선 내부의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여. 그런데? 스위치를 닫으면 전선 내부의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해. 그래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야. 아,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렇지. 그럼 전류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겠네? 아니지. 아, 왜? 자, 잘 들어. 또? 과학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 과학자들은 전류의 방향에 대해 이런 약속을 했어.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한다. 땅땅.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반대라고. 아, 그럼 전류의 단위는 뭐야? 에이? 아니, 암페어. 뭐가 페어? 암페어. 프랑스의 전자기학자인 앙드레 마리 암페르에서 유래된 거라고. 아, 알았다고.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고등학교 가서도 나올 거고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가장 간단한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교과서 내용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확인할게요.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 전류라고 할 것이고,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기회로에서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한다.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물어보네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는 전압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압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지가 두 개가 있다. 얘를 직렬로 연결을 하겠다. 직렬이라는 건 한자 고들직 열 연결할 때 이 나열한다. 나열 할 때 뜻이에요. 그럼 직렬이라는 거는 내가 건전지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똑바로 연달아서 연결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전지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전지가 두 개라는 것은 전압이 두 배가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전압이 두 배가 되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자체가 두 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만약 내가 전구를 연결했다라고 하면 전구의 밝기, 전기가 더 많이 흐르니까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전구의 밝기가 세질 거예요. 이 현상을 물의 흐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에 가서 전지를 이제 두 개 하게 되면 그림을 조금 지워서 건전지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어떠한 차이, 어떠한 에너지의 차이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더 세게 흘러서 전구가 더 밝게 빛날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펌프라는 것 자체가 물이 떨어지는 높이 차이, 높이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돼요. 그럼 이것과 대응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전구가 더 밝아지는 것은 뭐에 해당하냐면 물레방아, 이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과 연관지을 수가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전지가 두 개가 됐다는 건 이 펌프에 의해서 이 설치된 높이, 이 높이가 두 배가 된다. 이것과 이것을 연관 지으면 되겠네요.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전압이 두 배가 되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도 두 배가 되니까 이제 펌프에 의해서 설치된 높이 자체가 두 배로 높아질 거고, 그래서 물의 흐름이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전류와 전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